나는 강민준, 27살의 서울 직장인이다. 새벽 6시에 지하철, 시계 같은 삶.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고향에서 걸려온 전화는 떠오르는 언제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느껴졌다. 강민준 씨 되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 말투는 딱딱했다. 경찰입니다. 어르신께서 역 앞에서 발견되셨습니다. 신분증이 없어 지갑에 있던 쪽지 보고 연락드립니다. 쪽지에는 내 이름 석자와 서울 번호만 적혀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에게는 비상 연락망이 나 하나뿐이었으니까. 나는 차가운 심장으로 팀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KTX에 몸을 실었다. 기차가 낡은 시골역에 멈추자 잊고 살았던 흙냄새와 습기가 나를 덮쳤다. 이 모든 것이 불쾌했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가? 아니, 나는 그저 의무감에 끌려왔을 뿐이다. 어린 시절의 아버지는 엄격함 그 자체였다. 키가 커다랗고 언제나 나무 톱밥 냄새가 나는 감정을 드러내는 법 없는 사람. 그 무뚝뚝함이 나에게는 폭력처럼 느껴졌다. 어릴 적 딱 한 번 시험을 망치고 올 때 아버지는 나를 안아주는 대신 남자는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다 라고 말했다. 그 후로 나는 울지 않았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구석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계셨다. 낡은 작업복 차림에 늘 손에 쥐고 계시던 나무 조각용 칼집은 옆에 놓여 있었다. 경찰관이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께서는 계속 집에 가야 한다고만 하십니다. 성함은 기억하시는데 여기가 어디신지 왜 여기에 오셨는지는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며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나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다. 아버지, 저 민준이에요. 이제 집에 가요. 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세월이 만든 깊은 주름 아래로 눈빛은 이미 길을 잃은 사슴처럼 불안정했다. 나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때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 젊은이, 자네는 누군가? 혹시 자네 우리 민준이 못 봤나? 얘가 어제 서울 간다고 했거든. 지금쯤 기차 탔을 텐데. 그 순간 온 세상의 소리가 멈춘 것 같았다. 나의 이름,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그 이름이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이다. 그분은 나를 전혀 알지 못했다. 내가 아는 강동수라는 이름의 남자는 우리 집의 단단한 기둥이었던 그 사람은 지금 내 앞에서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묻고 있다. 충격보다 더 컸던 것은 내 안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였다. 나는 애써 감정을 숨기며 말했다. 제가 민준이 친구예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아버지 모셔다 드릴게요. 민준이는 곧 올 거예요. 아버지는 그제야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셨다. 고맙네. 내 아들 참 착한데. 이제 성공해서 서울 산다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목구멍이 메이는 것을 느꼈다. 그분의 기억 속에서 나는 성공한 아들로 남아 있는데 눈앞에 나는 겨우 의무감으로 달려온 실패한 아들 같았다. 나는 경찰에게 절차를 마치고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연신 중얼거렸다. 나무가 참 좋아. 저런 소나무는 결이 살아있지. 아버지는 여전히 나무에 대해선 정확히 알고 있었다. 직업인의 본능이 기억보다 강한 것일까? 집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했다. 마당의 잡초는 무성했고 낡은 대문은 삐걱거렸다. 아버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듯 털썩 주저앉으셨다. 그리고는 거실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나를 보더니 문득 낯선 표정을 지었다. 여긴 누구 집이지? 나는 집에 가야 하는데. 그는 방금까지 집에 가자고 애원했던 것을 잊어버렸다. 나는 다시 한번 무력감을 느꼈다. 내 세상이 무너지는 속도는 아버지의 기억이 지워지는 속도와 같았다. 나는 억지로 아버지를 방으로 이끌었다. 방 한쪽에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버지는 그것을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잠이 드셨다. 나는 홀로 거실에 섰다. 벽에는 10년 전쯤 찍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무뚝뚝한 아버지, 온화한 어머니, 그리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고등학생의 나. 나는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단단했던 턱선이 지금은 얼마나 무너져 내렸던가. 나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며 이혼은 아니지만 사실상 별거 중이었다. 민준아, 아버지 괜찮으시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걱정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응, 당분간 내가 여기 있을게. 나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다. 어머니는 놀란 듯 잠시 침묵했다. 그래, 고맙다, 아들아. 아버지는 네가 없으면 안 된단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묘하게 가슴을 찔렀다. 나는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냉장고 안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이 가득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할 그릇들이 쌓여 있었다. 아버지는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까. 벽에는 굵은 글씨로 가스 잠그기 약 11시라고 적힌 포스트잇이 수십 장 붙어 있었다. 자신이 스스로를 잊을까봐 두려워하며 강제로 기억을 잡아두려 했던 처절한 흔적이었다. 나는 그 노력을 보는 순간 코끝이 시큰해졌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방 옆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다. 잠결에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잠꼬대를 하시는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귀를 기울였다. 비가 오네. 우산은? 나는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아버지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나는 아버지를 조심스럽게 안심시켰다. 아버지, 괜찮아요. 비 안 와요. 아버지는 나의 손을 꽉 잡았다. 그 힘은 놀랍도록 강했다. 그리고는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철아, 민철아, 아버지 잘못했다. 비 맞지 마라. 나는 숨을 멈췄다. 민철, 그 이름은 누구인가? 내 이름은 강민준이다. 민철은 누구의 이름일까? 아버지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었을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아버지의 과거가 있는 것일까? 내가 알던 단단한 세상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 밤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질투, 그리고 낯선 죄책감 속에서 뒤척였다. 이 집은 내가 기억하는 집이 아니었다. 이분은 내가 알던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버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 두려움은 비로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그림자였을지도 모른다. 이튿날 아침 나는 서울로 돌아가려던 계획을 접었다. 아버지는 내가 서울로 돌아갈 만큼 회복되지 않으셨다. 아니, 어쩌면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나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의 진료 기록을 요청했다. 의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진행성 알츠하이머병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기억이 지워지는 속도는 개인차가 큽니다. 보호자의 정서적 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보호자라는 단어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27년 전 아버지가 나를 보호했듯 이제는 내가 그분을 보호해야 했다. 역할의 완전한 전복이었다. 나는 방 안에 갇혀있던 짐승처럼 답답함을 느꼈다. 서울에서의 내 삶, 내 커리어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 낡은 시골집에 갇혀 아버지의 사라져가는 기억을 바라보며 나도 함께 늙어가는 것인가? 첫날의 간병은 지옥이었다. 아버지는 식사 시간 내내 숟가락을 제대로 잡지 못했고 음식을 옷에 흘리기 일쑤였다. 내가 닦아드리려 할 때마다 아버지는 어린아이처럼 짜증을 냈다. 나 혼자 할 수 있다. 너 자꾸 나 애 취급하지 마라. 그 분노의 눈빛은
내가 어릴 적 숙제를 잘못했을 때의 엄격한 아버지의 모습과 겹쳐졌다. 하지만 그 분노는 이내 슬픔과 공포로 변했다. 이게 왜 이러지? 내 손이 말을 안 듣네. 나는 주저앉아 엉망이 된 바닥과 아버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엄격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능력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나는 화를 낼 수도 울 수도 없었다. 그저 묵묵히 바닥을 닦고 아버지의 옷을 갈아입혔다. 따뜻한 물로 아버지의 앙상한 팔을 씻길 때 나는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나는 운동장에서 넘어져 무릎을 심하게 다쳤다. 그때 아버지는 나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땀범벅이 든 아버지의 등은 넓고 단단해서 세상의 어떤 위험도 막아줄 것 같았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아버지는 매일 밤 내게 약을 발라주고 따뜻한 물로 조심스럽게 상처를 닦아주었다. 그때 아버지가 해주었던 이야기, 상처는 아물겠지만 흉터는 네가 얼마나 강한 아이였는지 증명할 거다. 라는 말을 나는 잊지 않고 있었다. 그 단단했던 손이 지금은 이렇게 맥없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분의 팔을 닦아주면서 내 안의 분노와 원망이 슬그머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나는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필요한 물건을 찾기 위해 서랍을 열자 오래된 잡동사니들이 쏟아져 나왔다. 낡은 공구들, 깨진 회중시계, 그리고 짙은 흙냄새가 나는 나무 조각들. 나는 그 조각들을 무심히 쓰레기통에 버리려 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안 돼, 그거 버리면 안 돼. 아버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맨발로 달려와 쓰레기통을 뒤집었다. 그는 버려진 나무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품에 안았다. 마치 생명체를 지키려는 듯 필사적이었다.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노려보았다. 이건 소중한 거다. 너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나한테는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나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았다. 나무 조각들을 쓰레기처럼 버리려 했던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나는 조용히 쓰레기통을 치우고 아버지에게 사과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함부로 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버지는 여전히 나무 조각들을 아는 채였다. 나는 그 나무들이 단순한 쓰레기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것들은 아버지의 삶, 어쩌면 잊혀진 어떤 약속의 흔적일지도 모른다. 나는 아버지의 불안한 모습을 보며 문득 민철이라는 이름을 다시 떠올렸다. 아버지가 그 나무 조각들을 민철에게 주려던 것이었을까? 아니면 민철과 관련된 기억일까? 저녁 식사 후 아버지는 다시 잠잠해지셨다. 나는 아버지에게 어릴 적 이야기를 해드렸다. 아버지가 엄격하고 무서웠던 기억들 대신 함께 낚시를 갔던 일, 아버지가 손수 만들어주셨던 작은 목마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는 텅 빈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내가 목마 이야기를 했을 때 희미하게 입꼬리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목마, 어릴 때 좋아했지. 매일 타고 다녔지. 아버지는 중얼거렸지만 그것이 내 이야기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 아버지는 나를 친구로 착각하며 그 민준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아버지, 내가 그 민준이에요. 내가 아버지 아들이에요.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나는 이 새로운 관계에 익숙해져야 했다. 아들에게 과거를 듣는 친구. 나는 아버지의 침실 서랍장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다. 그것은 일기장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기록하려던 흔적에 가까웠다. 첫 페이지에는 민철에게 보내는 편지, 초안 라고 적혀 있었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민철은 정말 존재했고 아버지가 비밀리에 편지를 쓰고 계셨던 것일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다.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들이 가득했다. 내용은 편지가 아니라 마치 사과문 같은 것이었다. 나는 너에게 세상에서 가장 엄격한 아버지였다. 나는 네가 강해지기를 바랐다. 내가 겪었던 가난과 슬픔을 네가 겪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나는 사랑하는 법을 잊었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 늘 잔소리와 채찍만 휘둘렀다. 용서해다오, 내 아들아. 편지의 초안은 거기서 멈춰 있었다. 민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글에는 아버지의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너무나도 나 강민준의 어린 시절과 겹쳐졌다. 나는 민철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이 글이 아버지의 진심임을 느꼈다. 어쩌면 민철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속에 또 다른 아들 혹은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과거의 나 자신일 수도 있었다. 나는 그 글을 읽고 오랫동안 잊었던 눈물의 뜨거움을 다시 느꼈다. 눈물은 볼을 타고 흘러내려 낡은 종이를 살짝 적셨다. 아버지의 엄격함이 사실은 그분의 서툰 사랑 방식이었을까?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나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이 쉬웠다. 하지만 이제는 그분의 깊은 외로움과 후회가 나를 짓눌렀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유난히 불안해 보이셨다. 식사를 거부하고 계속 창밖을 내다보며 초조해 하셨다. 내가 약속을 했는데, 중요한 약속인데, 늦으면 안 되는데. 나는 아버지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아버지, 무슨 약속이요? 오늘 아무 약속 없어요. 아버지는 내 손을 뿌리쳤다. 아니다, 너는 모른다. 내가 꼭 지켜야 하는 약속이 있다. 기차가 떠나기 전에 가야 한다. 아버지는 낡은 작업복을 황급히 챙겨 입더니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다. 나는 당황하여 아버지를 붙잡았다. 실랑이 끝에 아버지는 힘없이 주저앉으셨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약속의 정체를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집안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졌다. 서재 구석, 먼지 쌓인 책, 더미 아래에서 나는 낡은 흑백 사진 몇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앳된 모습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아주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나보다 훨씬 어렸고 내가 기억하는 가족 사진 속에는 없던 인물이었다. 나는 사진 뒷면을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글씨로 민준이 돌잔치 1909년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진 속 아이는 내 돌 무렵의 모습이 아니었다. 좀 더 커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쪽지가 끼워져 있었다. 철이에게 주는 선물, 동수. 철이, 민철?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사진에 대해 물었다.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 아이는 너희 형이었단다. 이름은 민철. 네가 태어나기 3년 전에 일찍 하늘로 갔지. 아버지는 그 일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사셨다. 너희 아버지가 엄격했던 건 민철이를 잃고 난 후 너마저 잃을까봐 두려워서였어. 너무 사랑해서 오히려 표현을 못하신 거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민주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형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아버지는 그 큰 슬픔을 홀로 짊어지고 자신을 엄격함이라는 갑옷 속에 가두고 살아왔던 것이다. 나는 다시 아버지의 방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침대맡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열어보고 계셨다. 그 안에는 어제 보았던 그 나무 조각들, 그리고 어린아이의 달아빠진 고무신 한 켤레가 들어 있었다. 아버지는 고무신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민철아, 너 약속 잊지 않았지? 아빠가 약속한 거. 오늘 꼭 완성해서 기차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나는 그제야 아버지의 약속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아버지는 지금 수십 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 민철과 그에게 주지 못했던 선물을 들고 약속 장소로 가야 한다고 믿고 계신 것이다. 그리고 그 선물은 아마도 그 낡은 나무 조각들을 다듬어 만들려 했던 무언가일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옆에 앉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진심을 말했다. 아버지, 민철이 형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형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쳐다보았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이번에는 공포가 아니었다. 슬픔이 응축된 눈빛이었다. 네가,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버지는 약해진 손으로 나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착한 아이구나. 너도 민준이처럼 좋은 아들이 될 거다. 그날 저녁 나는 서울로 돌아가는 것을 완전히 포기했다. 나는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무기한 휴직을 신청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성공을 위해 아버지를 외면할 수 없었다. 내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남은 기억을 지켜드리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민철에게 주지 못했던 약속의 선물을 내가 대신 완성하는 것이었다. 나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톱밥 냄새가 진동하는 아버지의 작업실로 들어갔다. 내가 어릴 적 늘 출입 금지 당했던 그 공간.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나무 조각과 도구들을 보았다. 아버지가 민철에게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제가 민철이에게 줄 선물을 완성하는 걸 도와드릴게요. 아버지는 나의 손을 잡으셨다. 그 힘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눈빛은 깊은 평온을 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아버지의 치매가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 속으로 돌아가 평생의 후회를 해결하려는 필사적인 여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결정적 순간, 클리프행어. 다음날 아침 아버지는 깨어나자마자 내게 말했다. 어이 젊은 친구, 나랑 내 아들 민준이의 방을 바꿔주게. 난 작업실 옆이 좋네. 나무 냄새가 나는 곳. 아버지는 이제 내가 민준이 친구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에게 진짜 민준의 방을 정리할 것을 요청했다. 나는 아버지의 진짜 민준이의 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방에는 아버지의 엄격함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의 단서들이 있을 것만 같았다. 아버지는 작업실 옆 방으로 옮기신 후 나무 냄새 때문인지 비교적 평온해 보이셨다. 이제 나는 명실상부 민준이 친구로서 이 집에 머물게 되었다. 그 역할극은 슬펐지만 역설적으로 나를 아버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했다. 아버지는 친구에게는 편안하게 말을 걸었지만 아들에게는 결코 보여주지 않던 모습을 내게 보여주셨다. 나는 서울에서의 내 삶을 잠시 잊기로 했다. 내 목표는 단 하나. 아버지가 평생 지고 사셨던 죄책감, 즉, 형 민철에게 주지 못했던 약속의 선물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요청대로 내 어린 시절의 방, 지금은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민준의 방이 된 그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방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낡은 책상 위에는 내가 고등학교 때 쓰던 영어 단어장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나는 먼지를 털어내다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내가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장난삼아 깎았던 엉성한 모양의 새였다. 나는 그 조각을 보고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아버지는 왜 이 조각을 버리지 않고 보관하셨을까?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늘 완벽함만을 추구하셨는데 나는 새 조각을 주머니에 넣었다.
간병 생활은 하루하루 나를 깎아내렸다. 아버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민철을 찾으셨고 가끔은 내가 민철인 줄 알고 따뜻하게 안아주셨다가 이내 낯선 사람인 것을 알고 나를 밀쳐내셨다. 자네는 누구야? 당장 나가. 그 거부의 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아버지의 따뜻한 포옹을 받았던 바로 그 순간 나는 아들이 아닌 타인이 되는 것이다. 나는 육체적 피로보다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지쳐갔다. 하루는 아버지가 외출 준비를 하셨다. 정갈하게 양복을 꺼내 입으시고 구두를 닦으셨다. 나는 의아해 물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나 중요한 계약이 있다. 우리 민준이 결혼 자금 마련해야지. 아주 큰 건이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은퇴했고 치매가 깊어져서 작업도 거의 불가능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내가 곧 결혼할 나이의 훌륭한 아들이었고 자신은 그 아들을 위해 땀 흘려 일해야 하는 가장이었다.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 계약이 허상임을 알면서도 그분을 막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나를 책임지려 했던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뒤를 몰래 따라 나섰다. 아버지는 동네 버스 정류장까지 힘든 걸음으로 걸어가셨다. 그곳에는 이미 폐쇄된 작은 목재소가 있었다. 아버지는 그 앞에서 서성거리며 혼잣말을 하셨다. 사장님, 제가 이번 물건은 정말 잘 깎았습니다. 우리 아들 장가 보내야 하니 돈 많이 쳐주십시오. 나는 뒤에서 숨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분의 현실은 텅 비었지만 아버지로서의 책임감만은 여전히 굳건히 남아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위해 홀로 싸워오셨는지 깨달았다. 그때 아버지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계신 내 쪽을 향해 오셨다. 나는 급히 몸을 숨기려 했지만 늦었다. 아버지는 나를 보셨다. 자네, 거기서 뭐 하는가? 아버지는 나를 낯선 이웃집 청년 정도로 여기는 듯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산책 나왔어요, 어르신. 아버지는 벤치에 앉으시더니 내게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건네셨다. 우리 아들 민준이는 참 착해. 잘 될 거야. 내가 걔한테 너무 모질게 굴었지. 일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민준이가 어릴 때 나한테 준 나무 조각이 하나 있는데 그걸 아직도 못 버리겠어. 형한테 미안해서 못 버리는 건지 민준이한테 미안해서 못 버리는 건지. 아버지는 스스로도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계셨다. 나는 주머니 속에 든 엉성하게 깎인 새 조각을 만졌다. 아버지는 그 작은 조각 하나에 두 아들을 향한 죄책감과 사랑을 모두 담고 계셨던 것이다.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와 진짜 속마음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비록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인식하지 못했지만 한 아버지로서의 가장 깊은 고백을 내게 하고 있었다. 나는 물었다. 어르신, 민철이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건 뭐예요? 아버지는 먼 하늘을 바라보셨다.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완성된 나무 목마. 민철이가 그거 참 좋아했는데 내가 바쁘다고 완성 안 해줬거든. 민준이한테도 똑같이 못 해줬지. 늘 강해져라, 울지 말라고만 했으니.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지만 그분의 목소리는 울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버지의 평생 후회는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작업실로 달려갔다. 낡은 공구들을 손에 들고 서툴지만 열심히 나무 조각을 다듬기 시작했다. 나는 아버지가 민철에게 주려 했던 그 약속의 선물을 완성해야 했다. 어릴 적 내가 아버지에게 배웠던 목공 기술은 거의 없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엄격했던 가르침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땀을 흘리며 나무를 깎았다. 톱밥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나는 그 냄새가 좋았다. 그것은 아버지의 냄새,
가장으로서의 고독한 책임감의 냄새였다. 나는 나무 조각을 깎으면서 과거의 아버지와 현재의 내가 이 공간에서 비로소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았다. 작업실에서의 시간은 내게 유일한 도피처이자 동시에 아버지와의 연결고리였다. 나는 서툰 솜씨로 목마를 만들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스케치노트를 참고하며 깎고 다듬고 사포질했다. 며칠 동안 나는 나무 조각에 몰두했다. 아버지는 내가 작업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시곤 했다. 가끔은 내가 깎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드시는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리셨다. 저렇게 깎으면 결이 상하지. 내 아들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아버지가 내 아들 민준과 민준이 친구인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때로는 질투를 느꼈지만 이내 그것이 아버지의 기억이 만들어낸 환영임을 깨닫고 다시 침묵했다. 아버지의 치매는 예측 불가능했다. 어느 날은 완벽하게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했지만 다음 날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1970년대의 과거 속에서 사셨다. 가장 힘든 것은 배변 문제였다. 아버지는 화장실이 어디인지 잊어버리셨고 실수를 하고 나서는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셨다. 나는 냄새와 수치심에 뒤섞인 아버지의 모습을 묵묵히 닦아드렸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나? 내가 민준이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는 내가 민준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아들에게 짐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나는 아버지의 등을 토닥였다. 아니에요, 어르신.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극에 달했을 때 나는 잠깐의 휴식을 위해 마당에 앉아 있었다. 그때 동네 이웃집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다. 아이고, 민준이 아니여? 서울 간다고 하더니 웬일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버지가 나를 친구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드렸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나이가 들면 다 그래. 네 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속이 깊었지. 딱 한 번 너희 어머니랑 크게 싸우고 밤새 술을 드셨는데 다음날 새벽에 너 없고 우산 없이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걸 내가 봤어. 네가 늦을까 봐. 나는 그 기억에 대해 물었다. 나는 아버지가 자신을 학교에 데려다 준 기억은 있지만 비 오는 날이었다는 사실이나 어머니와 싸운 후였다는 사실은 몰랐다. 아버지는 늘 감정을 숨겼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웠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날의 아버지는 외투 속에 슬픔을 감추고 어린 아들을 지키기 위해 비를 맞으며 달렸던 것이다. 그 이야기는 내 마음속에 엄격한 아버지의 이미지를 또 한 번 깨부수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저녁 모든 것이 다시 산산조각 났다. 나는 작업실에서 목마의 다리를 다듬고 있었다. 아버지는 부엌에서 혼자 물을 마시다가 내가 쓰는 공구를 보더니 갑자기 격분하셨다. 너 당장 내 작업실에서 나가. 네가 감히 내 물건에 손을 대. 아버지는 손에 잡히는 대로 접시를 집어 던지셨다. 접시는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아버지는 나를 향해 험악하게 소리쳤다. 네가 감히 민철이 선물을 망가뜨리려고 해?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당장 나가. 아버지는 나를 민철이 선물을 망치려는 침입자로 인식했다. 나는 접시 파편에 살짝 베었지만 상처보다 아버지의 분노가 더 아팠다. 나는 침묵했다. 대답하면 할수록 아버지의 혼란만 가중될 뿐이었다. 나는 작업실 바닥에 흩어진 나무 조각들을 주웠다. 아버지는 내가 자신의 소중한 것을 훔치려 한다고 생각하는 듯 내 손목을 꽉 붙잡았다. 놓지 못해. 민철이가 기다리는 거야. 그때 아버지는 나의 손목에 있는 작은 흉터를 보았다. 어릴 적 운동장에서 넘어져서 생긴 그 흉터였다. 아버지는 그 흉터를 한참 동안 아주 가까이서 들여다보셨다. 그분의 눈빛은
깊은 혼란 속에서도 순간적으로 맑아지는 것 같았다. 그분의 얼굴에 희미한 놀라움과 함께 아주 잠깐의 인식이 스쳐 지나갔다. 이 흉터는 아버지는 중얼거렸다. 나는 희망을 품었다. 아버지가 나를 기억해낸 것일까? 하지만 그 희망은 짧았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시더니 나의 손목을 놓고 작업실 구석으로 물러나셨다. 아니다. 너는 민준이가 아니야. 민준이는 이런 짓 안 해. 너는 누구지? 아버지는 결국 나를 완전히 낯선 사람으로 규정하며 나를 향한 의심을 거두지 않으셨다. 나는 완전히 좌절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사랑을 표현해도 나는 아버지의 기억 속에 갇힌 가짜 아들일 뿐이었다. 나는 무릎 꿇고 앉아 깨진 접시 파편과 나무 톱밥 사이에 홀로 남겨졌다. 아버지의 마음을 얻으려던 나의 노력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간 듯 했다. 나는 아버지의 닫힌 문을 보며 나도 모르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거부 이후 나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나는 작업실 문을 걸어 잠그고 홀로 목마를 깎았다. 나는 아버지의 나무 조각에 집중할수록 내 안의 분노와 슬픔이 더욱 선명해짐을 느꼈다. 왜?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가? 왜 이 거부를 감당해야 하는가? 나는 서울로 돌아가 예전의 삶을 계속하고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다. 아버지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니 죄책감 없이 떠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짐을 챙기려 할 때마다 아버지의 떨리는 손이 떠올랐고 엄격했던 아버지가 작아진 모습이 나를 붙잡았다.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아버지의 남은 비밀에 대해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나는 어머니에게 형 민철의 죽음과 아버지가 왜 그렇게 엄격했는지 물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사실을 털어놓았다. 민철이는 선천성 심장병으로 떠났어. 의사 말로는 일찍 수술할 돈만 있었더라도 살 수 있었을 거라고 하더구나. 내 아버지, 그는 자신이 가난했던 것을 탓했어. 첫째 아들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를 비난하셨단다. 그리고 어머니는 내게 베풀었던 아버지의 극심한 엄격함에 대해 이어서 말씀하셨다. 민철이가 떠난 후 내 아버지는 미친 듯이 일에 몰두했어. 너에게 놀 틈을 주지 않으셨지. 네가 축구팀에 들어가고 싶어 했을 때 아버지가 단호하게 금지했던 것을 기억하니? 나는 네 아버지가 너를 미워하고 너의 삶을 공부와 일로만 채우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지. 그러나 어머니의 다음 말은 중간 반전이 되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다. 사실 네 아버지는 몰래 코치님을 찾아갔단다. 아버지는 네가 축구를 좋아하는 것을 알았지. 하지만 코치님은 네 몸이 어릴 때부터 조금 약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훈련하려면 아주 힘든 체력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 내 아버지는 겁이 났단다. 민철이처럼 네가 아프게 될까봐 두려웠던 거지. 그래서 아버지는 네가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도록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를 막으셨어.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버지는 네가 미워하더라도 안전하기를 바라며 사랑했단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심장을 강하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내 어린 시절의 잔인함이 사실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절박한 보호 행위였던 것이다. 아버지는 나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악역을 자처하셨다. 엄격함은 사랑의 결핍이 아니라 극도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두꺼운 갑옷이었던 것이다. 이 사랑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아팠다. 말수가 적은 목수였던 아버지는 침묵과 엄격함을 이용해 사랑을 전달하셨다. 아버지는 나의 생존과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 부자 간의 관계를 희생하셨던 것이다. 전화를 끊고 난 후 나는 진짜 민준의 방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다른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책장 위에서 나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낡은 사진첩 하나를 발견했다. 나는 페이지를 넘겼다. 대부분은 내가 어릴 때부터 자랄 때까지의 사진이었다. 내가 걷는 모습, 상장을 받는 모습, 졸업하는 모습. 모든 사진 밑에는 아버지의 작은 붓글씨로 주석이 달려 있었다. 민준 걷기 시작한 날. 민준 날다람쥐처럼 넘어지던 날. 민준 열감기가 심했던 날. 밤새 곁을 지켰다. 민준 축구공 사달라고 졸랐던 날. 해줄 수 없어 미안하다. 내 건강이 더 중요하다. 나는 아버지가 말은 안 했지만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조용히 기록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나를 잊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말이나 표현 대신 행동과 희생으로 나를 의식적으로 기억하기로 선택하셨던 것이다. 나는 북받쳐 오르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져 번졌다. 나는 그 가짜 엄격함에 분노하며 보냈던 수많은 세월을 후회하며 그 아래 묻혀있던 진정한 사랑을 이제야 발견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작업실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명확한 사랑을 가지고 일했다. 나는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나무 토막들에 더 이상 짜증을 느끼지 않았다. 그것들은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에게 완성해 주려 했던 마지막 선물을 만들기 위해 아껴둔 나무 조각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나는 아버지의 도구를 집어들고 목마의 다리를 조각하기 시작했다. 칼날이 나무를 깎을 때마다 나는 아버지와의 강렬한 연결을 느꼈다. 그것은 망각의 경계를 뛰어넘는 연결이었다. 결단력 있는 행동. 나는 아버지가 집 곳곳에 붙여놓은 메모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나는 미묘한 차이를 발견했다. 일상적인 일, 가스 잠그기, 약 먹기에 대한 메모는 매우 거칠었지만 민철에 대해 상기시키는 메모들은 더 깔끔한 필체였고 아주 오래전에 붙여진 것 같았다. 나는 이 메모들이 현재의 병 때문만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지속된 불안, 어쩌면 강박관념의 증거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며칠 후 아버지는 급격히 쇠약해지셨다. 이제 아버지는 작업실에서도 거의 나오지 않으셨고 하루 종일 낡은 나무 상자만을 끌어안고 계셨다. 말수도 현저히 줄었다. 내가 곁에 있어도 아버지는 나를 완전히 투명 인간처럼 대하셨다. 더 이상 민준이 친구라는 역할조차 필요 없게 된 것이다. 그분의 기억은 이제 가장 깊은 심연으로 침잠해버린 듯했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 불가항력적인 병 앞에서 한없이 무력했다. 나는 아버지의 식사를 챙겨드리는 것조차 전쟁처럼 힘들었다. 아버지는 내가 주는 음식은 거부하고 밥그릇을 던지셨다. 네가 주는 건 안 먹어. 내 아들이 가져와야 해.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며칠간 음식을 방 앞에만 두고 물러났다. 아버지는 며칠 동안 거의 굶다시피 하셨다. 나는 초조함과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때 나는 문득 아버지가 민준의 방을 정리하며 발견했던 오래된 공책 속의 글귀를 떠올렸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 늘 잔소리와 채찍만 휘둘렀다. 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기로 했다. 나는 목마를 거의 완성한 상태였다. 목마의 머리에는 형 민철을 위한 단단함과 나 민준을 위한 따뜻함이 함께 깃들기를 바라며 조각했다. 나는 목마를 들고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힘없이 누워 계셨다. 방 안에는 코에코에한 냄새가 났고 공기는 무거웠다. 나는 목마를 아버지의 침대 옆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아버지, 민철이에게 줄 선물이에요. 제가 민준이가 가져왔어요. 아버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다.
나는 목마를 아버지의 손에 살며시 쥐어들였다. 낡은 나무 조각들이 모여 만들어진 완성된 목마. 그것은 아버지의 평생의 후회와 내가 깨달은 사랑의 합작품이었다. 그때 아버지가 천천히 손을 펴 목마를 만지셨다. 아버지는 눈을 뜨지 않은 채 미세하게 목마의 결을 더듬으셨다. 그리고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완성됐구나. 내 아들. 드디어 완성했어.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기억하지 못했지만 목마를 통해 내 마음의 진실은 전달된 것 같았다. 나는 아버지에게 매달렸다. 아버지, 저 민준이에요. 제가 완성했어요. 제가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때 아버지는 갑자기 힘을 주어 몸을 일으키셨다. 아버지는 나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으셨다. 그분의 눈은 며칠 만에 가장 또렷한 빛을 냈다. 나는 이 순간이 바로 회광반조 V 광판차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떨리는 입술로 나의 이름을 불렀다. 민준아. 나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환희에 젖었다. 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나의 이름을 부른 후 이내 눈빛이 다시 흐려지셨다. 그분은 나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에 비비더니 마치 아주 오래된 거울을 보듯 말씀하셨다. 아이고, 민준이 너도 벌써 이렇게 컸구나. 이제 너도 곧 아버지가 되겠지.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사랑한다는 말 아끼지 말고 해라. 후회한다. 아버지처럼 되지 마라. 아버지는 나를 아들 민준으로 기억한 것이 아니라 나를 과거의 젊은 자기 자신, 강동수로 착각하신 것이다. 그는 내게 말하는 동시에 평생 후회했던 자신의 과거에게 말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의 본능은 자신의 아들, 민준에게 더 좋은 아버지가 되라고 과거의 자신, 동수에게 간절히 빌고 있는 것이었다. 그 말을 끝으로 아버지의 몸은 다시 침대 위로 힘없이 쓰러졌다. 목마는 아버지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나는 목 놓아 울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는 내게 전달되었지만 그분은 끝내 아들 민준이 완성한 목마를 보지 못하고 민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 하지 못했다. 나는 아버지의 옆에 쪼그려 앉아 밤을 지새웠다. 새벽녘 창밖으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나는 아버지의 숨소리가 너무나 조용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맥박을 짚었다. 희미했다. 나는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는 평온한 표정으로 손에서 떨어진 목마를 향해 손가락을 살짝 뻗은 채 숨을 거두셨다. 아버지의 평생의 짐과 고독이 마침내 끝난 것이다. 나는 오열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후회, 안도, 그리고 비로소 깨달은 거대한 사랑의 무게였다. 이제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잊었지만 내게는 모든 것이 남았다. 이 집, 나무 냄새,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간절한 메시지. 나처럼 살지 마라, 사랑한다고 말해라. 아버지의 장례식은 소박했다. 어머니와 나, 그리고 마을의 몇몇 이웃들만이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아버지는 생전에 친구가 많지 않으셨지만 그분은 평생을 나무와 가족에게 바치셨기에 이 조용함이 오히려 그분의 삶을 대변하는 듯했다. 나는 상주로서 손님들을 맞았지만 여전히 감정이 멍한 상태였다. 아버지의 몸은 떠났지만 그분의 마지막 메시지, 땅, 사랑한다고 말해라 는 내 심장 속에 단단히 박혔다. 장례를 마친 후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이 집에는 나 혼자였다. 나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멈춘 듯 고요했다. 나는 아버지가 늘 끌어안고 계시던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형 민철의 달아빠진 고무신, 흑백 사진, 그리고 내가 어릴 적 깎았던 엉성한 새 조각이 들어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내 품에 안았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평생의 회한과 사랑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상자 바닥에서 나는 완전히 잊고 있었던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낡고 두꺼운 편지 봉투였다. 겉면에는 내 이름 강민준 석자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그것은 내가 이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방을 정리했을 때 발견했던 민철에게 보내는 편지, 초안가 아닌 완성된, 그리고 내게 보내진 편지였다. 편지 봉투는 풀칠이 되어 있지 않았고 아마도 아버지가 보내지 못하고 늘 간직하고 계셨던 것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다. 글씨체는 치매가 오기 전에 단단하지만 정돈되지 않은 아버지의 글씨였다. 내 아들 민준에게, 민준아,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너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네가 이 편지를 찾게 된 것이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산일지도 모르겠구나. 나는 너를 많이 사랑했다. 하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몰랐다. 내 형 민철이를 잃고 난 후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이 무서웠다. 내가 너를 충분히 강하게 키우지 못하면 너마저 잃을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늘 울지 마라, 강해져라, 공부해라고만 했다. 네가 원하는 축구공 하나 사주지 못했던 것, 네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도록 해주지 못한 것,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비겁함이었다. 너는 아마 나를 미워했을 것이다. 나는 네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차라리 나았다. 네가 나를 미워하더라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살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제 와서야 깨닫는다. 내 삶의 모든 엄격함은 너를 위한 것이었지만 정작 너에게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더 필요했다는 것을. 민철이와 너, 내가 늘 민철아를 찾은 것은 단순히 형을 잊지 못해서가 아니다. 민철이는 내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후에 그 자체였다. 그리고 나는 치매가 오기 시작할 때 너에게조차 똑같은 후회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너를 기억 속에서 잊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민철이는 곧 너였고 너는 곧 민철이에게 미안해하는 나 자신이었다. 작업실에서 네가 나무를 깎는 모습을 봤을 때 나는 네가 민철이에게 줄 선물을 완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니, 나는 네가 나의 후회를 완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내가 바로 내 아들 민준이라는 것을 나는 순간순간 알았다. 하지만 치매는 나에게 말을 할 자유를 빼앗았다. 네가 민준이 친구로 남아주었을 때 나는 내게 잔소리가 아닌 진심을 말할 수 있었다. 그것이 내가 너를 잠시 친구로 대한 이유였다. 마지막 부탁이다, 민준아. 이 집에 있는 모든 낡은 나무 조각들은 네가 서울에 집을 살 때 보태라고 내가 아껴두었던 목재들이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깎고 있던 목마는 네가 태어난 날부터 너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이었다. 내 형에게 주지 못했던, 그리고 너에게도 제때 주지 못했던 아버지의 첫 번째 사랑의 증표다. 행복해라, 아들아. 그리고 세상의 모든 강민준들에게 부디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마라. 너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동수올림.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나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다. 아버지의 모든 행동,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다. 아버지는 나를 잊지 않았던 것이다. 아버지는 알고 있으면서도 나를
민준이 친구로 대했고 그것은 아버지가 생전에 아들에게 할 수 없었던 진심을 말하기 위한 최후의 사랑의 전략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외로움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아버지의 치매는 잔인했지만 동시에 아버지에게 평생의 짐을 내려놓고 가장 깊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이다. 나는 내 눈물이 편지 위에 떨어져 번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유산은 돈이나 집이 아니라 편지 한 통에 담긴 사랑의 고백이었다. 편지를 읽은 후 나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슬픔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단단한 치유와 평온함이 자리 잡았다. 나는 아버지를 원망했던 20여 년의 세월을 단 하루 만에 용서했다. 아니, 용서할 필요가 없었다.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원망은 설 자리를 잃었다. 나는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대로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고 살기로 다짐했다. 나는 다시 작업실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더 이상 민준이 친구가 아닌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은 아들로서였다. 나는 아버지의 작업복을 입고 낡은 도구들을 정돈했다. 작업실은 톱밥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그 냄새가 나를 안아주는 듯했다. 나는 아버지의 노트에 적힌 메모들을 보며 그분이 얼마나 마지막까지 나를 생각하셨는지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목마를 다시 집어들었다. 목마는 이미 완성되었지만 아버지의 미완성된 또 다른 유산인 낡은 나무 조각들이 남아 있었다. 아버지는 그것들을 서울의 집살돈으로 남기셨다. 나는 그 나무들을 팔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단순한 목재가 아니라 아버지의 노동과 희생, 그리고 나를 향한 희망이 응축된 결과물이었다. 나는 그 나무들로 작은 무언가를 만들기로 했다. 아버지의 기술에는 한참 못 미치겠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담아 나는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을 되새기며 나무를 깎았다. 나무의 결을 살리고 강하지만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냈다. 나는 그것이 내가 아버지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마지막 존경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편지를 읽었다고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전화를 붙잡고 한참 동안 흐느끼셨다. 네, 아버지. 그 사람은 너무 외로웠어.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서 평생 외로웠지. 나는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진심을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를 너무 늦게 이해했어요.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늦지 않았단다. 민준아, 네가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을 받아준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외롭지 않으셨을 거야. 나는 어머니에게 시골집으로 돌아와 함께 살자고 제안했다. 어머니는 망설이셨다. 하지만 내 직장은? 나는 말했다. 직장은 다시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가족이 더 중요해요. 이 집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이 사랑을 지켜야죠. 어머니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동의하셨다. 오랜 세월 아버지와 떨어져 살았던 어머니에게도 이 집은 마지막 화해의 장소가 될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유품 중에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하나 발견했다. 어머니가 결혼 초에 아버지에게 선물했던 것이었다. 나는 궁금해서 카세트를 틀어보았다.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젊고 힘찬 하지만 약간 떨리는 목소리. 민준이가 태어난 지 100일 되는 날이다. 아들아, 잘 들어라. 아빠는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 목소리는 네가 커서 아빠를 미워하게 될 때쯤 네가 꼭 듣기를 바란다. 아들아, 나는 네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다. 아빠의 모든 엄격함은 너를 위한 방패였다는 것을 언젠가는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민준아. 정말 많이 사랑한다. 그것은 아버지의 유언이었다. 내가 태어난 날부터 준비된 수십 년 동안 잊고 있었던 가장 따뜻하고 진실된 고백이었다. 나는 눈물을 훔치며 아버지의 목소리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테이프를 소중히 보관했다. 변화와 수용. 나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나는 시골집을 정리하고 아버지의 작업실을 그대로 보존했다. 나는 이 작은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셨고 우리는 함께 아버지의 흔적을 공유하며 오랜만에 진정한 가족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무뚝뚝하고 차가운 강민준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사랑은 나를 변화시켰다. 나는 이제 먼저 다가가고 먼저 웃으며 먼저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나는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매일 시간을 보냈다. 나는 아버지의 낡은 도구를 사용하여 아버지께서 남기신 나무 조각들로 집안에 필요한 가구들을 천천히 만들기 시작했다. 서투른 솜씨였지만 어머니는 내가 만든 모든 것에 애정을 담아 바라보셨다. 그 나무들에서 나는 아버지의 땀과 희생의 냄새를 맡았다. 그것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형태를 갖춘 것이었다. 어머니는 이제 평온해 보이셨다. 어머니는 가끔 낡은 가족 사진을 들여다보시며 아버지의 엄격함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씀하셨다. 어머니와 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누며 비로소 아버지라는 존재를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의 죽음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형태로 회복된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작업실 문 위에 작은 종 하나를 달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종은 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아버지의 영혼이 여전히 우리 곁을 맴돌며 우리를 축복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어머니에게 매일 사랑한다고 말했다.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살았던 그 단순한 세 단어는 이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언어가 되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이제는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똑같이 답해주셨다.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이렇게 솔직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랐다. 어느 날 나는 작업실 테이블 위에서 목마를 들어 올렸다. 내가 완성했지만 아버지의 손길이 가장 많이 닿았던 그 목마. 나는 목마의 배 부분에 아버지의 낡은 도구로 두 글자를 조각했다. 사랑, 사랑. 이것이 형 민철에게, 그리고 나에게, 그리고 세상 모든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이었다. 나는 낡은 나무 상자 안에 아버지의 완성된 목마와 내가 조각한 사랑이라는 글귀를 넣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조심스럽게 넣었다. 이 상자는 더 이상 슬픔이나 후회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영원한 연결의 상징이었다. 나는 작업실 창문을 활짝 열었다. 늦가을의 햇살이 작업실 안을 가득 비추었다. 톱밥 먼지가 햇빛 속에서 반짝이며 공중을 유영했다. 나는 아버지의 흔적 속에서 평온함을 느꼈다. 아버지는 내 이름을 잊었을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법은 결코 잊지 않으셨다. 그것이 강동수라는 아버지의 존재 방식이었다. 마지막 장면, 결정적 장면. 나는 마을 공원에 자원봉사를 나갔다. 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나무 벤치를 수리했다. 그때 벤치에 앉아있던 한 중년 여성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는 아들을 데리고 온 어머니였다. 저기 젊은이, 자네 나무 냄새가 참 좋네. 혹시 자네 아버지께서 목공일 하셨나?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나무를 정말 사랑하셨죠.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법도 뒤늦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성은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 아들은 축구공을 들고 해맑게 웃고 있었다. 여성은 눈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말했다. 아들이 있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힘들지만 가장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나는 그 어머니의 아들에게 다가갔다. 나는 내 주머니에서 내가 어릴 적 깎았던 엉성하지만 아버지가 간직해 주셨던 작은 새 조각을 꺼냈다. 나는 그것을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선물이란다. 네가 이것을 가질 만큼 충분히 강하고 사랑받는 아이라는 걸 잊지 마렴. 아이는 반짝이는 눈으로 새 조각을 받아들었다. 나는 그 아이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나 자신과 형 민철에게 주지 못했던 따뜻한 격려를 대신 전달한 듯 했다. 나는 그곳에 서서 따뜻한 햇살과 바람, 그리고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작업실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았다. 아버지의 사랑은 이제 내 안에서 영원히 숨쉬고 있었다. 엔딩 메시지. 아버지의 기억은 사라졌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 나는 이제 내 이름과 아버지의 사랑을 모두 온전히 지닌 새로운 강민준이 되었다.